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지난 14일 새벽에 감행된 후에 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대로라면 이란의 대도시를 향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싶지만 우선 미국부터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MBC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전날 열린 이란 재보복 관련 긴급회의에서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고 미국 등 우방이 지지하는 방식의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난주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관리들은 가능한 대응 옵션에 대해서 미국 관리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대응은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부터 이란 내부를 공격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면서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이란을 돕는 유성국들이나 이란에서 헤즈볼라로 보내는 첨단 미사일 부품과 무기 또는 구성품이 담긴 선박이나 저장시설을 공격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MBC는 또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재보복에 대해서 미국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할 경우에 어떤 방식이든 미국에 사전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재보복과 관련해서 현지 채널 12 방송은 전시 내각이 약 3시간에 걸친 긴급회의를 통해서 이란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으면서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재보복 시기가 정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 12 방송은 이어서 네타냐후 총리는 대규모 공격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는 선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또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미국 등 우방국들의 공조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재보복과 관련해서 다수의 재보복 방식이 논의됐지만 모두 이란을 상대로 보복을 하되 영내 전쟁 그러니까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의 고통스러운 또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이 논의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방식은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란 시설에 대한 공격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하레츠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전시 내각 강요들은 군사적 보복을 선호했으나 국제사회의 압박이 대응 방식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이란의 외교 경제적 고립을 악화시키는 비군사적 대응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재보복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실상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반발과 국제적인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자존심도 챙겨야 하는 이 양갈래길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국제적 지원 없이 전쟁을 확대하여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맞서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우파 연합의 요구를 저울질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사실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으며 특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6개월간 잔인한 전쟁에 휘말려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무장 세력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옵션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에 이란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개인이나 시설을 겨냥한 비밀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란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은 또 다른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텔아비브의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인 라즈 짐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매우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이란은 확실히 이스라엘과의 게임 규칙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직접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기는 어렵겠지만 테헤란이 주말에 발사한 공격보다 더 큰 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라즈 짐트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속내는 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새로운 전선을 개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이스라엘 외교관인 알론 핑카스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여 보복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서 만약 보복에 나선다면 이란의 군사 자산이나 핵 프로그램이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한 이스라엘 관리는 CNN에 고려 중인 군사 옵션 중에는 테헤란에 메시지를 보내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이란 시설에 대한 공격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관리들은 그것이 매우 어려운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보복을 하건 간에 반드시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란에 의한 미사일과 드론 등의 대대적인 공격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요르단 같은 여러 동맹국들이 함께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현재 텔아비브의 국가안보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타미르 헤이먼은 이스라엘의 서방 및 아랍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재보복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훌륭하게 막아낸 것 자체가 큰 승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추가 대응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재보복 방식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CNN은 이스라엘 내의 정치적 상황도 이란에 대한 재보복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고 이 정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려면 강경파들을 달래야만 됩니다. 네타냐후는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고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100명 이상의 인질 석방을 확보하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재보복 방식은 네타냐후 자신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당연히 전쟁을 확대하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이를 우방국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어떻게 합치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렇게 CNN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전선을 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미 지난 10월에 충격적인 하마스 침공 기억이 생생한데 또다시 이란과 전면 충돌하는 전쟁을 결코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네타냐후의 행동 양식을 제한하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3만 3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상자를 낸 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보복 때문에 유대 국가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데 다시 힘을 합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만약 이란에 대한 재보복으로 인명피해를 불러온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완전한 고립, 특히 우방국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배격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일부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에 얻은 지지를 바탕으로 반격에 나서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일부에서는 테헤란을 직접 공격한다든지 1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피신해 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라고 말하는 가자지구의 라파시를 침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라파시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 작전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작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라파시에 대한 공격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걸프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이 또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란에 대한 재보복 방식의 결정에는 이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이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잠재적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드론이 영공 밖에서 요격되었다고 밝혔었죠. 근데 요르단은 이런 드론을 여러 대 격추했고 이에 대한 아랍 세계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요르단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영공 침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다마스코스 이란 외교관 건물 폭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는 이란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파디는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 전쟁에서 초점을 옮기기 위해서 확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확전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 즉 분쟁 완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미군 기지가 있고 과거 이란과 동맹을 맺은 단체의 공격을 받았던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테헤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 왔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자국의 안정과 석유 수출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 확전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점도 이스라엘의 재보복 방식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재보복 방식을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체면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자니 방법이 마땅치 않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고 미국 등 우방이 지지하는 방식의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참으로 애매모호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